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군 간부 선발도구 근현대사 과목을 함께 공부하게 될 남택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이 근현대사라는 과목, 학교 다니실 때 그리고 예전에 공부해 보셨을 때 상당히 어려운 과목으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이 과목을 좋은 성적을 얻어야지만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장교 또는 부사관의 꿈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으로는 우리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으로는 어떤 학습 방법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팁을 조금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문을 잔뜩 써놨습니다. 이 한문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한문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조금만 보시면은 이해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목 위에 보시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오신 말이죠. 너무 많이 사용돼서 이제는 클리셰 같이 진부한 이 멘트를 처음 사용하게 된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문화학자가 책에다가 표지에다가 이 내용을 넣으면서 유명해진 말인데요. 이 내용의 원래 뜻은 이런 글입니다. 자, 지즉이 진해, 애즉이 진간, 간즉, 축지, 입이 도축이야 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살았던 유한준이라고 하는 한 선비의 글입니다. 이 선비의 취미가 뭐였냐면요. 그림 모으는 거였거든요. 그림을 너무 많이 모으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야, 너 공부 안 하고 그림만 모아서 뭐하냐 라고 핀잔을 주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살펴보면요.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감 모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글을 써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거는요. 결국 내가 그 과목을 사랑하면 알아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요. 근현대사를 사랑하시면 알아서 공부는 따라옵니다. 근데요. 사랑하시기 힘든 거 다 압니다. 저 역시도 이 당시 연도 외우는 거, 사건 외우는 거, 이름 외우는 거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버리면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공부 방식을 제가 제안해 드려야 되니까 좋은 방식들을 조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자, 효과적인 학습 방법,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가성비가 높은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 항상 건너뛰고 넘어가는 놈이죠. 목차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차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쓰고 그 글에 대해서 나 이런 글을 썼어요 라고 얘기해 줄 때 제일 먼저 위에다가 다는 건 제목이라는 놈을 달거든요. 이 제목이라고 하는 놈은 그냥 아무 글자나 갖다 붙여서는 안 돼요. 어떤 거 붙여야 됩니까? 그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목차라고 하는 건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제시된다라고 하는 그 학습할 내용들을 순서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차를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입니다. 목차를 알고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떠나는데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갖고 떠나는 것과 같고 목차를 모르고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요 언제 가서 끝이 날지 언제 길이 나올지 언제 집이 나올지 모르는 사막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곳, 학책이라고 하는 곳에 글자의 늪에서 빠지시지 마시고 뭐부터? 지도부터 챙기시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부터 챙겨서 내가 지금 어디쯤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남았구나, 내 학습량은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개념은요, 바로 복습입니다. 아마 모두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도 재미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항상 그래서 그냥 건너뛰기 일수인 거. 자,
아무리 뛰어난 명강사의 강의를 듣더라도요, 여러분들은요, 그 수업 시간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유, 진짜 못 가르치는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얼굴 마주치고 재침 좀 묻고 그러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릿속엔 다 들어와요. 근데 강의실 끝나자마자 친구한테 카톡 오고, 여자친구 카톡 오고, 그러고 카톡 보고, 답변하고, 전화하고, 밥 먹고 하다 보면 뭐 합니까? 오늘 수업했던 거 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럼 망각하지 않는 법은 뭐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다가 새겨 놓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암기라고 하는 것을 따로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암기는 평상시에 배웠던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내가 정리해서 그것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해서 계속해서 복습하는 거야말로 가장 좋은 학습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복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복습을 하다 보면 항상 빠지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요, 진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자, 복습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어제 배운 거 한번 쭉 보고 오늘 또 보려고 그래요. 또 보려고 그러는데 야, 오늘 거 나가야 되는데 오늘 것도 나가고 또 밀립니다. 그럼 오늘 것도 나가야 되는데 또 내일 거 어제 거 복습하고 어제 거 복습하다 보면은 점점 복습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진도가 안 나가는 데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도라고 하는 거 잘 나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체 범위를 다 보면 뭐합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데, 차라리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가진 게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진도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 복습을 하는 거는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하루를,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5일 동안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은 아예 복습의 데이로 두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하루 동안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그 역시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습 주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아니면 매일 한 번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시면 돼요. 바로 복습 주기는 여러분들에 맞게끔 설정하십시오. 남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 저렇게 하면 좋아, 아 좋죠. 그 사람한테 좋은 거죠. 여러분한테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그 방법은 모르신다고요? 모르시면 뭐 하시면 됩니까? 해보시면 되죠. 하루 한번 복습해보든지, 이틀 뒤에 한번 해보든지, 3일에 한번 해보든지 해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여러분 스스로 찾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습하는 주기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습 주기를 위한 플래너를 작성하세요. 자, 플래너 하면은 다른 이름으로 학습 계획표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특정한 한 과목에만 매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공부 시간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시간들, 복습하는 데 할애했던 시간들을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설정해서 하다 보면 이 반복되고 정형화된 틀이요,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진짜 그럼 이번에는요, 복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보통 복습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눈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제일 잘 까먹는 방법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느냐? 여러분들의 뇌를 거치는 작업을 가져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제안해드린 방법은 여기 백지복습이라는 겁니다. 백지복습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하얀색 종이 하나를 준비하시고요. 준비한 하얀색 종이에다가요, 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복기해 보는 겁니다. 복기란 떠올려서 적어보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손을 쓰거나 아니면 말로 하거나 라고 하는 작업을 할 때는요, 내가 알고 있는 뇌 속의 지식이 뇌를 거쳐 나오면서 다시 한번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많이 할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백지복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많은 양을 적지 못할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내가 어제 학습할 때 적어놓은 내용과 내가 적어놓은 내용을 살펴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만큼밖에 못 적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만큼 내가 놓쳤네.
다음날 백지복습할 때는 더 많이 적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날 또 해보고 그러면은 점점 양이 느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복기해서 기록해보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진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백지복습까지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혼자 공부할 때지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으로 제시되는 건 바로 자기의 입으로서 말로 설명해 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저 그리고 다른 수많은 선생님들 태어날 때부터 이 과목에 대한 엄청난 지식들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요.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저희들이 공부한 걸 머릿속에서 꺼내 집어서 정리하고 배열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머릿속에는 계속 흔적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남은 만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 주변의 지인, 엄마 붙잡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동생 붙잡고 상관없이요. 동생이 제일 만만하죠? 엉덩이 발로 한 대 차고요. 옆에서 TV 보고 있는 동생 붙잡아 앉혀놓고 떠들어 보십시오. 너 그거 알아? 너 이모군란 알아? 그러면서 너 갑신정변 아니? 라면서 쭉 썰을 풀어보세요. 친구나 동생이요. 거절하고 저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대 때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꾸 때려요. 자꾸 저항해요. 그럼 뭐 하십니까? 맛있는 거 하나 물려주시고 하시면 되죠. 그렇게 자기 입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그만큼 머릿속에 더 정리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걸 학습하고만 끝낼 게 아니죠. 정확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법. 그럼 효과적인 정답을 찾는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역사 과목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 게임입니다.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방탈출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탈출 게임을 들어가게 되시면 항상 뭘 하게 되냐면요. 어떤 주어져 있는 문제와 그 문제에서 찾으라고 요구되는 힌트들을 그 공간 안에서 찾아냅니다. 찾아낸 힌트를 바탕으로 문을 열고 나오면 성공, 못 나오면 실패가 되는 게 바로 방탈출 게임이죠. 똑같습니다. 역사 문제는요. 여러분들한테 힌트가 담긴 지문을 제시하고 그 지문 속에 들어있는 힌트를 찾으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드리는 거거든요. 힌트를 찾게 되면은 여러분은 방문을 여는 것이고 못 찾으면 못 여는 겁니다. 똑같이 힌트를 찾으면 문제를 맞추는 거고 못 찾으면 문제를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힌트를 찾으냐? 그 힌트를 찾는 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모든 문제는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요. 무의식 속에서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이거 너 알아? 너 이거 찾을 수 있어?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문제 내는 이유는 넌 이걸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나오는 거죠. 고로 문제가 나오는 범위는 모든 선생님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문제가 나한테 무엇을 찾으라고 요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를 평상시에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이 문제를 효과적인 정답 찾는데 한 발자국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최근에 군 간부 선발 시험이 예전에는 간단한 사실을 물어보는 문제들에서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시험 문제들의 지문이 길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요. 선생님,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못 풀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나옵니다. 제일 바보 같은 겁니다. 방탈출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방을 탈출할 때 힌트가 하나인 것과 힌트가 10개 있는 것 중에 뭐가 더 여러분한테 유리할까요? 당연히 10개가 유리하겠죠? 똑같습니다. 지문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힌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지문에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겁먹게 되는 건 첫 번째 지문의 길이인데 이 길이뿐만 아니라 또 겁먹게 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 분명 써 있는 건 한글인데요. 아무리 읽어도 내가 해석할 수 없는 한글입니다. 옛날 글이라고 하는 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막 다 한문으로 써져 있어요. 한문 가로치고 들어가 있으면 딱 보는 순간부터 충격 빡 들어오죠. 자, 쫄지 마십시오. 한문은 줄임말이에요.
한문은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르는 글자와 문제들, 내용들이 나열돼 있다 하더라도 쫄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은 그걸 읽고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그걸 읽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찾으면 됩니까? 힌트를 찾으면 됩니다. 그 힌트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모르는 걸 쭉 나가다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들어봤던 내용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힌트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들과 아니면 책에다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체크해놨던 그 수많은 단어들이 다 힌트입니다. 그 힌트들을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 글 속에서 어떤 모르는 말들이 가득 써 있어도 개의치 마십시오. 뭐만 찾으십시오? 아는 단어만 찾으십시오.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목차를 보시고 이 목차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었지 기억하신다면 단어를 떠올리시면 목차가 떠오르고 목차가 떠오르면 이 단원의 주제, 이 문제가 요구하는 주제가 뭔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세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긴 지문일수록 많은 힌트를 가지고 있다.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학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오는 과정을 인과관계,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형의 시험 문제들은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다음에 올 사건은 뭐게?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은 뭐게? 라고 하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자신만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라. 말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스토리 라인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기억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최신 영화 스포일러. 친구들한테 맨날 가고 스포 하시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스포를 하려고 해도 뭐가 기억나야 됩니까? 그 영화의 줄거리가 기억나야 되겠죠. 그 영화의 줄거리를 기억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막 외우려고 노력하셔서 외웠습니까? 아니죠. 그냥 머릿속에 막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설명해 줄 때 그 영화의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를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나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억하면서 그걸 순서대로 엮죠. 똑같습니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들을 스토리라인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스토리라인은 제가 제시해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제시해 드릴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겠어라는 스토리라인들을 만드시다 보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요거만큼 쉬운 문제는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으로는요. 함정을 발견하십시오. 모든 문제는요. 목적성을 띠고 맞추라고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맞추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어느 정도는 틀리게끔 유도하는 함정들을 심어놓습니다.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불러요. 그럼 매력적인 오답은 여러분들을 항상 고민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꼭 답이 될 만한 것들이 두 개가 나와요. 둘 중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 상황이 바로 여러분은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찍었던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고 나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해 보십시오. 이 사람 진짜 문제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구나. 여기다 이런 함정을 파놨네. 이게 함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시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문제를 만들고 함정을 팠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틀리고 싶어도 문제를 안 틀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는 잘 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함정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시해드리는 효과적인 정답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어떻게 정답을 찾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학습할 내용들을 적어놓은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요, 총 이렇게 10개 단원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개항부터 일제강점기 이야기까지. 두 번째,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임시정부와 광복군이라는 독립군들의 활약의 이야기. 그 다음 세 번째,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이 파트, 그럼 우리는 이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바로 우리나라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 정부
수립의 이후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현대사라고 부르는 파트죠. 그래서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설명하는 단원입니다. 네 번째 단원은 6.25 전쟁의 원인과 책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네요. 6.25 전쟁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죠. 북한이 쳐들어오고 났을 때 북한은 도대체 왜 쳐들어왔는지의 배경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됐는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그리고 누구누구가 참여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 때 공부했었던 6.25 전쟁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6.25 전쟁을 따로 분할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부터 단원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거나 낯선 단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먼저 대한민국 건국과 국가 발전 과정에서 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군대는 그냥 나라를 지키는 애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보통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또는 사회시설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가장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잘 돼 있는 군을 활용해서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국하고 아직 나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던 몇 년대부터 45년부터 70년대까지의 시간 동안은요,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군이 역할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를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들을 담당했고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거고, 자, 이렇게 국내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경제적, 사회적 발전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를 두고서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 이렇게들 얘기들을 해요. 자,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1위 규모에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보답을 받은 만큼 다른 나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평화를 위하고 또 다양한 나라의 치안과 안보와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많은 군대들을 파병했었습니다. 이 군의 파병을 우리가 보통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파병이 됐었고 다국적군이라는 이름으로 파병이 됐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군의 파병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한국군이 그동안 어느 나라에 파병을 가서 어떤 일들을 행했고 어떠한 평가들을 받았고 어떠한 것들을 얻어냈는지, 어떠한 것들 성취를 이뤘는지, 이런 군대의 평화유지군 파병의 역사를 살펴보는 단원이 바로 이 5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단원 살펴볼게요. 6단원은요, 6.25 전쟁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몇 년 되겠습니까? 6.25 전쟁은 1953년도 끝났죠. 1953년부터 언제까지? 2000년대까지 여러분이 가게 되는 군대의 주적이죠. 바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게 도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남북이 갈라지고 난 이후, 휴전 이후에 북한이 어떤 도발들을 해왔는지를 시기별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950년대 북한의 도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등등의 도발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단원은 북한 정치 체제의 허구성. 자, 이거는 단원 제목이 이런 거고요. 실제적으로 살펴보는 거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북한의 역사를 배워보는 단원입니다. 북한이라 하면 김일성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시작으로 해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바로 지피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바로 북한의 내용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단원은 한미동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에 미국이 도움을 준 이래로 지금껏 70년 가까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굳건하게 우방국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트러블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동맹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에 이득들이 있음을 확인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한미동맹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활약들을 했는지, 어떠한 동맹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까지 살펴보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9번째,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북부지방, 한반도 북부지방의 역사가 자신들의 지방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한민족이라고 불리우는 자신들 내부의 사람들, 조선족이라고 불리우죠. 조선족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이 한참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왜곡하고 있는 한반도 북부지방 그리고 또 만주지방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국가들이 있었죠. 뭐 고조선, 그 다음에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들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 왜곡하고 있는 지점들을 반박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는 파트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일본의 역사 왜곡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왜곡해 왔는지, 그 왜곡에 대한 대처는 무엇인지, 진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왜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는요, 영토 분쟁이라고 하는 걸 노리고 있죠. 어느 땅을 노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죠, 독도죠. 그래서 이 독도라고 하는 땅이 왜 우리 땅인지를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일본 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독도 우리 땅이야 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야, 우리 땅이야 라고 하는 증거들을 내밀고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이 단원은요,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우리 땅이라는 증거, 그리고 일본이 공개하지 않는 일본 측의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 땅이라는 일본 측의 증거들,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하신다면요, 여기 있는 과목들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과목에서는요, 자, 총 몇 문제가 출제됩니까?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출제되는 20문제는 일반적으로는 각 단원별로 2문제 정도씩이 배열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요 밑에 있는 단원들에서는 간혹 가다가 한 문제씩 출제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요 앞부분의 단원들에 조금 더 내용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10개의 단원은 그러면 동일한 양으로서 단원이 구성되어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10개의 단원 중에 앞부분에 위치한 요렇게 3개의 단원이 가장 학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공부하셔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있는 단원들 먼저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실 땐 여기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 비중이 높을 때는 여기가 절반 이상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단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점수를 올려야 된다, 중위권 점수를 바라신다면 밑에 부분을 먼저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목차를 설명드렸습니다. 목차 부분을 잘 공부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학습하고 있는 학습의 범위가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간 배분하는 데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차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분들은요, 자기 입으로 따라서 같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볼게요. 첫 번째 파트는 뭡니까? 개항. 두 번째 파트는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 창설 관련된 부분, 독립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파트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파트. 네 번째는 6.25 전쟁. 다섯 번째 파트는 대한민국 건국과 군의 역할. 자, 여섯 번째는 6.25 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북한 정치체제의 허구성, 북한사. 자, 여덟 번째 한미동맹의 필요성. 아홉 번째 중국의 동북공정. 열 번째 일본의 역사 왜곡입니다.
자, 이렇게 10단원으로 구성된 과목을 저와 함께 1단원부터 차례대로 진행을 해 나가실 건데요. 자, 조금 제가 더듬고 잘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알아두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함께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